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문제, 자, 기본서 230페이지 납세무자 보기 전에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용 배운 거요. 전 시간에 배운 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해가지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해가지고 29회 시험 때 기출됐던 건데 제가 지문 하나만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 이거 어느 형의 토지가 되겠습니까?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예? 어느 형의 토지가 해당됩니까? 자, 딱 보니까 임야잖아요.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임야들이 뭐가 됐어요? 분리해. 딱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안에 임야인데 하여튼 지정 문화재 안에 임야니까 대충 딱 공익적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분리입니다.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요. 이것도 왠지 공익적 목적의 냄새가 나니까 분리과세 할 것 같죠? 어떻든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국가가 국방상 목적에는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는 우리가 공장 용지와 함께 빵 2%, 0.2% 조율분리과세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던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세법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는 대개 보면 맨 앞에 있는 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맨 끝이나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 그 맨 먼저 나오는 거였는데, 자, 요거는 공장 용지처럼 빵 2% 조율분리과세입니다. 0.2% 조율분리과세 대상 토지예요. 공장 용지와 함께. 3번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포함해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거 뭐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합이지. 자, 원래 실전에서는 원래 29회 시험 때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왔는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너무 나왔으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 나대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종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연고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요. 원래 임야는 자, 개인 법인 소유 임야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거 시험에 이거 몇 번 나왔는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뭐가 됩니까? 분리. 자, 그래서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자,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자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인 납세무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비출이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항상 과세 기준으로부터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지, 납기개시일 현재 그럼 틀려요. 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비율이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하는 자지,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2번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인데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쭉 미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공유는 원래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잖아요. 가로도 미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보세요. 이거 공유재산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예요? 예? 갑이에요? 자,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이 지분권자 갑과 을이 50%씩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요.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 재산의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실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지. 자, 최연장자로 한다. 또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을 봅니다. 세 번째 230페이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쭉 밑줄입니다.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 여기 포인트인데요. C값 수익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인지면 거기 포인트는 C값 순액 비율 거기다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면적 비율 X면 자, 바꾸면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자, 어떤 얘기냐면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러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주택과 토지의 C값 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C값 순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면적별로 나누어 면적별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보다 면적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C값 순액별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봅니다. C값 순액별로 나눕니다. 자, 231페이지 의제 납세무자입니다. 마스크를 그 덴탈 마스크 그 일회용 마스크를 쓰면은 이 달라붙어 가지고 마스크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걸 안에다 집어넣고 강의를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잘 때도 이 압박감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압박감이 계속 잠잘 때도 그 누우면은 생기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압박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계속 그 잠잘 때랑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KF94긴 한데 조금 이거는 그 겨울 거는 좀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검정고 그 두꺼운 거 쓰다가 또 이제 그 하얀 거로 좀 하얀 거로 썼는데 그게 좀 두꺼워가지고 숨 차가지고 강의가 안 됐었거든요. 발음도 좀 부정확해지고 그랬는데 요거는 KF94긴 한데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그 좀 숨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강의할 때. 그래가지고 요거로 쓰고 강의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발음이 안 들려요. 뭐 이런 말도 잘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숨쉬기도 강의하면서 조금 숨차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낫고 그래가지고 요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발음은 잘 들리는 거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하여튼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거를 했더니 너무 그거는 좀 발음도 좋고 숨쉬기는 좀 편한데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자국이 막 생기고 얼굴에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숨이 조금 차긴 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죽겠네 진짜. 올해는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들이. 231페이지 봅니다. 의제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납세무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1년제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금까지 본 얘기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잖아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경우냐. 자,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방 본 얘기입니다.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요.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요.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답니다. 자, 어떤 얘기냐?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부동산을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만약에 6월 20일 날 만약에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가 될 거냐 이런 건데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 소유자?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뒤에 우리가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요. 뒤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봤더니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가지고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이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지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옛날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야.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아니죠, 여러분?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는 건데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건 교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볼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이요. 1번은 밑줄 걷죠? 밑줄 걷으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집안에 보면은 가까운 저희 전체 종중 땅이 아니라 가까운 저희 집안 그 피부치 문중 땅이 있었는데 저희 당수거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그거는 당수거른 개인 명의로 돼 있어도 이건 실제 우리 가까운 문중 땅인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당수거른 돌아가시면서 몇몇 분들이 무슨 뭐 발전기금을 마련한다 뭐 이런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거 이제 땅 팔아가지고 흐지부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같은 피부치들끼리 또 감옥에다 넣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이제 땅 사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땅을 사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지부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어떻게 알아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법령이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요. 2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합니다.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그러면 또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 주된 상속자라는 자가 사실상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해 주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망 신고를 알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된 상속자, 즉 상속 순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밑줄입니다.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and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았다. 누가 납세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자로 봅니다. 거기 심학습 보니까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밑줄이요. 여러분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1이고 배우자는 거기다 5화를 가산하죠. 자, 그래서 1.5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순위에 있을 때 누가 납세자? 그 배우자가 납세자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2번 봅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겠고, 그죠? 자녀들만 있습니다. 그럼 상속 지분이 1로 똑같겠죠? 그러면 누굴 납세자느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 상속 등기 안 되고요.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자 된다. 아닙니다. 상속인은 아니에요. 상속 등기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안 됐는데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자냐?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상속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자냐? 상속 등기가 되면 상속인이 누군지 확정이 됐으니까 누구예요? 상속인.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 상속인이 납세자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자?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기업번 대시 끊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시 끊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업번 번호 단어를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 동그라미 니은번.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시 끊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and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자냐? 매수계약자를 납세자로 한다. 위치요. 자,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이 소유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구조고 시험에 2번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채비지 또는 보류지 경우 사업시행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여기 비출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누가 납세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자예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는 환지계획에서 채비지 보류지를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이다.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또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자? 사업 시행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32페이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 사용자 되는 경우인데 또 밑줄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 할무가 있다 밑줄이고요. 거기 심학습을 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 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갑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그 갑을 상대로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을 놓고 서로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지금 불분명해요. 이럴 때는 재산세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 사용자를 합성전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경우라고 하면은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면 수험생들이 여지없이 틀리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전한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가 어디 가든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두고 사용자. 꼭 기억하고요.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6번 수입하는 자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를 납세자로 봅니다.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되는 거. 요거 이제 시험에 여기에 자 위탁자가 되는 거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올해 개정된 내용.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탁법에 따른 밑줄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가로 생략하고 요 위탁자,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밑줄이고요. 위탁자가 납세무자 되는데 작년까지는 수탁자였는데 이걸 다시 위탁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그냥 다 신탁해버리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없게 만들어 놓고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신탁 쪽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수 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세한 방법으로 신탁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여튼 바꿨습니다.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예요. 바꾸면 뭐로 바꾸겠어요? 수탁자로 바꾸겠죠? 수탁자 아니고 누구다? 위탁자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신탁 재산은 위탁자 납세무자인데 그 가로 내용은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위탁자가 됩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 가로 내려와서 가로 생략하고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밑줄이요.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자 올해 시험에 나오면은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왜냐고요? 누구나 강의하는 분들이 다 강조했을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추는데 자기 혼자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정답을 맞추는데 자기 혼자 거기 못 맞추는 쪽에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자, 그래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좌우지간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그 납세 의무자 자 보기 전에요. 요거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 요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교재에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추가된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에는 있고 그 다음에 제 다음 카페 핵심 요약 자료에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에는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약집에는 다 반영이 돼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도 지금 거의 인쇄 직전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교정 보고 이제 마지막 저희 해서 요약집으로 보면 또 이제 압축이 딱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소를 보고 또 요약집을 보면 압축이 확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잘 볼 수 있을 건데 이것도 요약집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뭐냐면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가산금 또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해당 여기 포인트인데요. 신탁재산의 수탁자는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위탁자예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다만 재산세. 근데 얘가 그 재산세라든가 등등 세금을 못 내요. 자, 그럴 때는 그 위탁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못 내는 게 있으면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가 맡은 이 신탁재산 원래 위탁자 거잖아요. 그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뭐 옳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바꾸겠죠. 신탁재산으로는. 자, 그래서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5번 지문만 바로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그러면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요? 아닙니다. 상속 등기 안 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으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사실상 소유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이지 1순위는 민법상 상속직분이 가장 높은 자. 이런 거지. 공동 상속인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입니다. 넘어가고 234페이지입니다. 04번 테마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별표지 3개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별표지 3개 하시고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재산 아니에요. 자, 법인 장부상 가액 아니에요. 법인 소유재산도 무엇으로 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 X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죠. 객관적 취득이니까. 만약에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미달하더라도 8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사실상 취득가격 8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 결정된다고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근데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요. 토지건축물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긴 하는데 이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공정시장가 비례율을 곱해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 비례율을 곱하는데 이게 현재 주택은 시행령에 의해서 60%고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공정시장가 비율 다 똑같습니다. 60%예요. 그래서 별장이라고 해서 뭐 70%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는 이렇게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하고요. 선박항공기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해서 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X입니다. 토지주택이 하나지 않고 모두 건축물도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있으면 봅니다. 어떤 토지에 우리가 요거 이제 기초과정을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어떤 때는 왜 시가순액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개별 공시가라고 돼 있고 왜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시가순액은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순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순액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자, 토지의 경우에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가니까.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순액에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예요? 70%. 자, 토지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자, 과세 기준 6월 1년제 주택은 시가순액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개별주택 가격이죠. 또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잖아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 자, 공동주택의 시가순액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자, 시가순액이.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에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 되는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6천만 원. 여기에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선박항공기는 곱하다로 틀리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니까요. 과세 표준 본문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재산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밑줄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뭐로 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밑줄이요.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시가순액에 요까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여기 세 번째 줄 밑줄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데요. 거기 보조단을 보겠습니다. 왼쪽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한다는 거 밑줄이요. 선박항공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별장과 고급주택의 경우에도 시가순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다? 60%입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의 70% 아니에요. 주택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양가로 1번이요. 토지건축물은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지방세법에는요. 100분의 50, 즉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다 밑줄이요. 주택은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이제 뭐로 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해요. 중요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이건 맞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일체로 하죠.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이라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했어야죠. 70%를. 아니 60%를 주택이니까. 60%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얘도 건축물이니까 시가순액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했어야 됩니다. 안 곱하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X입니다. 여기다 반드시 뭘 곱했어야 돼? 공정시장가율 70%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235페이지 4번이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이 지문을 보면 생각나는 어떤 수강생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수업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수강생이 제가 그 학원 딱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끼 누르고서 교수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교수님이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편에게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요 4번 지문 다른 분이 출제한 전국모의고사에서 4번 지문을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자기는 틀리다고 했는데 이게 해설해 보니까 맞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게 왜 맞지 왜 틀리다고 생각했나 그랬더니 여기 공정시장가 비율이란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공정시장가 비율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지 없으면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걸 틀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아니 그럼 100분의 60이 공정시장가 비율이 뭐야 그랬더니 공정시장가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며요. 그래 그럼 여기 60%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욕 직사교도 먹고 갔는데 그 수강생이 어떤 수강생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1년 차 때 애매하게 학원에 와가지고 안 됐어요. 2년 차 때 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창피하다고 다른 경쟁학원으로 갔어요. 3년 차 때.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제가 강의하는 학원으로 왔어요. 아니 1년 차면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4년 차가 돼가지고 이걸 공정시장가에 비한 말이 없어서 틀리다고 이거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엄청 욕먹고 저 씩씩대면서 갔는데 제가 뒷모습 보면서 아유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진짜 그랬는데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하는 게 몇 년 하면 되긴 되는구나 이렇게. 4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되긴데. 자 근데 어떡하나 하여튼 진짜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융통성이 이렇게 없으니까 오래 공부한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공정시장가에 필요한 말이 없다고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가 세표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는데 건축물이니까 시가편에다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죠. 안 곱해 틀렸습니다. 세율을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니까 재산세는요. 세율이 과세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랬을 때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B자의 동그라미, 누자의 동그라미. 비누 할 때 그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에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비추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요 단서 규정이 요게 이제 예전에 신설이 될 때 제가 그랬어요. 단서 규정이 신설이 될 때 요 해에 그 해에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 가감 적용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랬는데 실전에서 바로 요 개정세법 내용을 가감 적용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X죠? 당연히 맞춰야지 여러분들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작년까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작년 시험 지문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그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만.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지자체 통합에 따라서 그 5년 범위 내에서 이전 것을 적용한다는 건데 읽어보시고요.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토지세율인데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재산세 세율 구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이렇게 하면서 세율 구조를 외웠는데요. 시험에서 그런 걸 왜 외우냐 이렇게 하겠지만 시험에서 30회 시험 그렇게 외워두니까 30회 시험 때 다음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봅니다. 235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요. 분자의 동그라미. 납세무자가 수요하고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과세편에서 여기 밑줄입니다. 다음에 비례세율 적용한다. 비례세율 적용한다 밑줄이고 B자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분비, 분리대상 토지 자 분자의 동그라미,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분비고요. 넘어갑니다. 어떻게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이 적용되느냐? 우리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을 외웠었습니다. 표를 보니까 236페이지 표를 보세요.
자, 어떻게 외웠어요?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은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자, 그래서 007% 농지목장이며요.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빵이 프로고. 그 다음에 4%는 사실성재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죠. 골프장, 구불학장 토지 4%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인데 표준세율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 머리 글자 종자의 동그라미고,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금이 과세기준 현재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의 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머리 글자를 따서 종루죠.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루,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 뭐냐? 용어 설명 지난 순환 기초과정에 드렸었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뭐냐? 누진세율은 여러분 보세요.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그 표를 보세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표를 보니까 5천이야, 5천 초과, 1억이야, 1억 초과.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1천분의 2, 1천분의 3, 1천분의 5. 세율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을 구했더니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했어요. 70%. 그랬더니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몇 번째 과표가 해당돼? 두 번째. 자, 거기 5천 초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어디서 나왔냐?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10만 원이고, 여기다가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 세를 적용한대요. 그러면 6천이라고 했을 때 5천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곱하기 그 초과한 금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0.3, 그러니까 3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13만 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억 1천이라고 할게요. 1억 1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을 1억 1천만 원이라고 할 때, 자, 거기 보니까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 1억 1천이라고 했을 때 1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5만 원. 산출세액은 얼마? 30만 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 0.3, 0.5 이렇게 적용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입니다. 별자의 동그라미고요. 제목 별자의 동그라미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기준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 또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현하여 별도끼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그럼 별루죠? 그래서 우리 토지 세율 구조는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 자,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제가 2000년 밀레니엄 축제 열릴 때 광화문 광장 가고 그래가지고 그쪽 돌아다니다가 날씨도 추운데 엄청 고생하고, 그 이후에는 제 종소리 듣거나 뭐 한다고 연말에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보다 별로였더라. 근데 사실은 코로나 시국을 맞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엄청 모인 인파 속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람들 속에서 한번 인파 속에서 저도 있고 싶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추워서 안 갔는데.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보다 별로였더라. 그래서 자, 종합합산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종로별로, 토지 중에서는 종로별로 얘네들이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요. 어떻게 외운다고?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양가로 2번 건축물 세율 건자의 동그라미고, 그 제목 건축물 세율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건자의 동그라미, 비자의 동그라미,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부터 1천분의 5까지 세율 적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냥 건축물은 뭐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
사치성 재산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밑줄입니다. 1,000분의 2.5, 즉 0.25% 세율이 정됩니다. 1,000분의 2.5, 0.25%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 지역 내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제외, 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제외 또는 시지역에서, 자, 줄여서 그냥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자는 1,000분의 5를 정한다. 밑줄이요. 0.5%죠. 즉 0.5%인데 1,000분의 5, 즉 0.5%인데 여기 보세요. 이걸 줄여서 여러분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이걸 지금 우리가 길게 읽은 걸 줄이면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더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요거 0.5%인데요. 도시용 공장, 도시용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보유세다 보니까 존속기간 동안 계속이요. 고율의 세율 0.5%, 일반 건축물 0.25%의 2배, 그래서 0.5% 세율로 계속 적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시외곽 지역에요. 시외곽 지역에 처음에 공장이 있었어요. 시외곽 지역에. 그래서 공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장만 있고 집도 없었는데 여기에 주변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공장이 먼저 있었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고율의 세율 0.5%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때 공장은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요.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요거 0.5% 세율로 적용합니다. 자, 도시용 공장. 자,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자, 0.5%인데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0.5% 세율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려요. 그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골프장, 구락장 건축물은 1,000분의 40 빗줄이에요. 4%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025, 05, 요 뭐 하나를 추가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법이 이랬어요. 이러면서 외우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만 오늘은 건축물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라는 거 취지를 이해하면서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 주택의 세율입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눴는데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자,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데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로 독토지인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밑줄, 그리고 별장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또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즉 4%죠. 1,000분의 40. 2번 별장 2위 주택은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여기 밑줄입니다. 중요한 거. 주택별로 4단계 초과투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주택별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주택별입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별로니까 그 주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요거 소유자별 합산 그럼 틀려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입니다. 주택별. 그래서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소유자별 합산해서 4단계 초과누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러 채 주택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각각 세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표 2개가 나오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 또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 이하일 때 1,000분의 1, 0.1%부터 3억 초과하면 0.4%까지 01, 04 과표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 초과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근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과세 표준 6천 이하 0.05%, 1,000분의 0.5니까 0.05%부터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단 227페이지요. 첫 번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 가액을 통합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통합하고. 또 두 번째 팁을 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자, 올해부터는 이제 005에서 035 4단계 초과준세를 정합니다.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둡니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005에서 과세표준 금액 6천 이하일 때 0.05,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세율을 깎아주고요. 낮은 세율 정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주택들은 0104, 0.1에서 0.4%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주택별로 여러 채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는데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과표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꼭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238페이지 보니까 심학습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여러분 요 위에 거만 살짝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시가 순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의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제 계속 보면 자, 다 통일됐어요. 우리가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부 다. 이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38페이지 심학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는 첫 번째 1번 그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시가 순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는 005에서 035 세율을 정한다 밑줄이고 2번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밑줄이야.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은 됐고요. 자, 요거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심학습 아래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나오네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격,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합산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납세문자에서도 봤었지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건물과 토지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여기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두 번 나왔는데 이미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건물과 토지 구분한 또는 구분 계산 각각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구분한 과세표준 금액 이름 틀려요. 구분한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자,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아닙니다. 주택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때 누가 납세문자가 되느냐? 아까 배웠어요. 누가 납세문자가 되냐면 이런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순액을 구해서 이 시가 순액 비율이 만약에 각각 구해봤더니 원래는 주택은 하나로 하지만 각각 구해봤더니 6대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문자 된다. 아까 배웠잖아요. 납세문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세액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고요. 각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급택입니다.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일반주택과 똑같이 4% 적용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 세율인데 고급 선박 비출입니다. 1,000분의 55%입니다.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의 세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선박인 항공기는 1,000분의 3, 즉 0.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재산세에서요. 재산세에서 세율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냐면 몇 프로예요? 5%입니다. 5%.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하여튼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예요? 4%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주택 4%라고 하면 틀려요.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여태까지는 제일 낮은 것이 뭐였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이게 이제 토지 중에서 일단 현재는 제일 낮은데 농지, 목장이면 몇 프로였어요? 007%. 007%로 제일 낮았었어요. 그런데 더 낮은 게 하나 생겼네요.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순액, 즉 공시가격 시가 순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자, 005%부터 요거 035%까지 이렇게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035%까지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일 때는 005니까 최고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005. 자, 그래서 007%보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005.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요 내용은 꼭 반드시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높은 거 고급 선박 5%,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토지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007%.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 6억 원이야. 시가순액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이게 제일 낮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이건 반드시 별표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 중과세율인데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중과세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